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12번째 시간이죠. 12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이제 시작된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연속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한류의 부분은 방송 한류와 영화 한류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한류라는 것은 이제 드라마라든지 혹은 예능으로 대변되는 어떠한 그 방송가 안에서의 한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거와는 조금 다른 또 이제 영화 한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영화,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 한류와 영화 한류 역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 영화가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그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떠한 하나의 한류로서 작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방송 한류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방송 한류. 그래서 방송 한류의 현황을 보면 먼저 이제 영상 제작 시스템 변화의 구체적 성과가 드러났다는 거죠. 영상 제작 시스템이 이제 변화하면서 그것의 이제 구체적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먼저 OTT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서 방송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OTT 서비스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가 바로 OTT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지상파 방송들을 비롯한 여러 방송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웨이브죠. 넷플릭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OTT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TT 서비스는 오버 더 톱 서비스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미디어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되는 인터넷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어떠한 그 방송의 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지상파 3사가 방송 송출을 해가지고 이제 과거는 그랬죠. 지상파 3사들이 방송을 송출하면 그것을 이제 안테나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뭐 방송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되었던 게 이제 케이블 TV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 그 케이블 TV라는 건 케이블 선을 이제 깔아가지고 케이블 TV 그 업자들이 케이블 선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방송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케이블 TV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망을 이용해가지고 어, OTT 서비스를 하는 게 보편화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케이블 TV 업계라는 물론 아직까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OTT 서비스가 인터넷망을 통한 왜 그러냐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면은 케이블보다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그 OTT 서비스 쪽으로 재편이 돼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OTT 서비스가 확대로 인해 가지고 방송 기회가 많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성된 작품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방송 한류가 이제 완성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완성작이 안정적 수출을 통해 가지고 완성작이 안정적으로 수출되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방송 환경, 제작 환경이라는 것이 수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때 그 또 다른 방송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완성작이 안정적으로 수출이 된다라는 것은 그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포맷의 형태로 IP 그러니까 직접 저작권의 판매 범위가 어, 확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을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중국에다가 포맷들을 많이 수출을 했죠.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그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이 수출이 됐는데 문제점으로 떠오른 건 뭐냐면은 포맷이 수출됨과 더불어서 또한 뭡니까? 그냥 무작정 중국의 TV 그러니까 케이블 업체 같은 데서 무조건 그냥 베끼기를 막 했죠.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어떠한 그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베껴가지고 방송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맷의 형태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어떠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매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방송 한류를 가져오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쇼폼 등의 새로운 영상 분야에서도 한류의 위력이 확인되었다. 쇼폼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요. 숏 말 그대로 숏이지 않습니까? 짧은 포맷이죠. 그러니까 쇼폼이라는 것은 긴 호흡을 가진 게 아니라 짧은 형태의 드라마라든지 예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한도전을 아주 짧게 편집한 것이 5분 순삭이라는 것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다가 그 재밌는 내용들만 이렇게 편집해서 집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튜브에서 방영을 하죠. 그런데 그 5분 순삭의 프로그램 제작은 MBC 측에서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MBC 측에서 새롭게 뭡니까? 무한도전이라는 과거에 아주 그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안에서 재미있는 부분들만을 편집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5분 순삭을 보다가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영상물인 무한도전의 뭐 몇 회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찾아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새롭게 영상물들을 어떠한 그 판매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산업 형태로서 쇼폼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영상 제작 시스템 변화와 구체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방송 한류의 현황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어떤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OTT 서비스 이제 넷플릭스의 공세가 이제 막 우리나라로 실제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어떤 공세를 위협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기회로 이용할지에 대한 여론들이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대 공룡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OTT 서비스에 있어서의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어떤 한국의 OTT 시장 자체를 갖다가 잠식해 버렸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에 한국의 어떤 드라마들이 제작됨으로써 그게 전 세계에 수출되는 그러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이 돼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그만큼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어떤 방송 수출의 다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제 과거에 이제 한알령으로 해가지고 닫혀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출 감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해서 그 방안으로서
대형 작품 위주로 글로벌 OTT 서비스로 수출이 다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그 한국 그 방송 한류의 핵심은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되는 게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중국의 대중국 그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한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이 닫혀버리니까 수출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것을 방송인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대형 작품 위주로 글로벌 서비스,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수출하는 형식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넷플릭스 안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드라마들이 수출이 돼 가지고 실제로 많이 봤죠. 뭐 이를테면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혹은 이태원 클라스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뭐 킹덤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리호라는 그런 것들도 인기를 끌었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방송 수출이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한 국가에 머물러 가지고는 더 이상 이 현재의 어떤 방송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그것이 결국은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영상 수출의 어떤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상 수출을 주도했던 게 실제적으로 지상파 방송 3사였죠. 대표적인 게 이제 MBC의 대장금 같은 드라마죠.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또 이를테면 한류의 핵심이었던 또 드라마 하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1997년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한류의 시작을 1997년 이제 사랑이 뭐길래의 드라마 수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이 뭐길래는 MBC 작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겨울연가 같은 것은 또 KBS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금 같은 경우도 MBC에서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 지상파 3사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보통 MBC, KBS, SBS를 지상파 3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파 3사에 의해서 주도되던 영상 수출이 다변화됐다라는 거죠. 다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종합 편성 채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종합 편성 채널은 아니지만 또한 각 그 어떠한 케이블 업체들이 등장을 하지요. 케이블 업체와 더불어서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방송국들을 개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를테면 TVN이라든지 OCN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TV 채널들이 개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어떤 면에서 본다면 JTBC라든지 혹은 TVN에서 이제 초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파 3사의 유명한 PD들을 스카웃을 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처음 이제 출발할 때는 뭡니까?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카웃비를 줘가지고 그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를 잘 만드는 작가들을 스카웃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나영석 PD 아닙니까? 나영석 PD. 나영석 PD가 원래 KBS의 1박 2일을 연출하던 PD였는데 그 나영석 PD가 음, 결국 이제 나영석 PD가 CJ로 스카웃이 됐죠. 그래서 CJ가 이제 TVN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TVN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히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삼시세끼라든지 그러니까 삼시세끼 뭐 그러니까
그 정선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촌편 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꽃보다 할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 배우들이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뭐 다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윤식당,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윤스테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히트 예능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제 나영석 PD죠. 그러니까 스타 PD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영석 PD가 TVN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히트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게 돼버리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출의 주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지상파 3사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는 다양화되고 다변화돼 버리면서 그 주도권이 점점 더 줄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상파 3사에서.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텐트폴 드라마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텐트폴 드라마라는 것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매우 큰 규모로 만든 상업 드라마를 텐트폴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자본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뭡니까?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규모가 이제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크면은 그것에 따른 그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완성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것과 관계된 여러 부수적인 것들이 같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CJ 엔터테인먼트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CJ는 뭡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주력이었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어떤 CJ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사업 분야를 모색하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CJ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영화 배급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CJ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영화를 우선적으로 배급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배급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CJ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 안에 CJ의 어떠한 이를테면 비비고 만두라고 합시다. 비비고 만두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 비비고 만두 어떠한 그러니까 누군가 이를테면 박서준이라고 합시다. 박서준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만두를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저 만두가 뭐지? 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것을 비비고 만두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를 못 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대놓고 광고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비비고 만두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비비고 만두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 비비고 만두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순하게 어떠한 자본의 힘이 투입돼 가지고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어쩌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산업으로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텐트폴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출 편수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도 수출액은 늘어난다라는 것은 좋은 드라마를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텐트폴 드라마의 확대, 그러니까 상업 드라마, 상업적인 드라마의 확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방송 역시 그 자본주의의 속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상업적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와 같이 비상업적인 작품들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업성을 배제한 채 드라마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상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중심의 OTT 서비스를 SK텔레콤과 손잡은 웨이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상파의 어떠한 이런 거죠. 미국의 넷플릭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그 디즈니에서 자기들만의 OTT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 디즈니가 제작했던 수많은 그 이를테면 질 좋은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디즈니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 쪽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지요. 그러니까 디즈니 입장에서 어떤 자기들이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쉽게 얘기하면 에, 뭐 영상 자료들이죠. 영상 컨텐츠죠. 영상 컨텐츠죠. 말이 자꾸 안 나와. 영상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를테면 넷플릭스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넷플릭스가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은 디즈니사 입장에서 저거를 너무 싸게 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OTT 서비스를 만들어 버리지 해가지고 디즈니가 OTT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한국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3사 역시 자기들이 제작했던 컨텐츠를 OTT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웨이브라는 것을 SK텔레콤과 손잡고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일종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 넷플릭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 지상파 3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아예 넷플릭스에 안 줘버리는 것은 아니죠. 웨이브만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죠. 웨이브만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흥행이 굉장히 성공했던 드라마들은 어,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나간다는 겁니다. 다변화 시켜놨다는 거죠. 그 지상파 3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드라마 컨텐츠를 파는 그 경로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영화라고 이제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동백꽃 필 무렵이 KBS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BS가 이제 지상파 3사인데 이 동백꽃 필 무렵은 그 저도 이제 뭐 그 드라마를 다 본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효진이 여자 주인공이고 김하늘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공효진은 미혼모죠. 고아 출신의 미혼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아 출신의 미혼모가 술집을 열어요. 시골 마을에 이를테면 그러면은 최악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골 마을이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미혼모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술집이라는 특수성. 그러면은 주변의 시선들이라는 게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진짜 편견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공효진을 보면 그 동백필 무렵이라는 것은 그런 편견 덩어리인 공효진을 사랑하는 남자가 김하든이죠. 경찰인. 그래서 그 경찰인 김하늘이 미혼모인 공효진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동백꽃 필 무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히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죠. 이제 배우의 연기력도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그 상업적 드라마에 굉장히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상업성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시골 이야기거든요. 그냥 어떤 도시의 화려함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시골의 아주 순박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어떠한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있고 이런 몇 가지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KBS 지상파 3사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웨이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양화죠. 콘텐츠의 수출에 있어서의 다양화 측면에서 그와 같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들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넷플릭스 드라마의 오리지널 제작 투자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킹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승리호라든지 뭐 여러 넷플릭스 그 자체 제작 드라마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투자를 전투적으로 하죠.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만을 오리지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오리지널 드라마도 만들고 일본 오리지널 드라마도 만들죠. 그러니까 투자를 자기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연출력이 좋은 드라마 그 작가와 연출가를 섭외해가지고 감독들을 섭외해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드라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킹덤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승리호도 성공을 거두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것들이 나왔는데 제 기억에 지금 좀 남는 드라마라기보단 영화가 이제 낙원의 밤이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게 저기 제가 알기로 그 신세계를 연출했던 감독의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세계 감독이 여러분들 그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느와르물인데 결국 거기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 내용이 이제 저기 홍콩 거기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죠. 무간도라는 그런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에, 경찰이 폭력 조직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무간도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신세계도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연출 특히 이제 어떠한 영상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황정민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굉장히 폭력배들한테 다 해가지고 죽어가면서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거. 그래서 그 폭력적인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봐도 괜찮을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런 그 사람 그 영화 감독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영화에서도 역시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 덤덤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보고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너무나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자기가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
같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연출은 뭐 잘한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던 이 킹덤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게 되죠. 킹덤이 전 세계로 히트를 이게 이제 결국은 전 세계에서 히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킹덤이라는 영화가 첫 번째는 에, 좀비 영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귀신 어떻게 보면 동양의 좀비는 크게 다뤄지지 않던 장르거든요. 동양 좀비는 특히 한국에서 좀비물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킹덤이 한국형 좀비를 만들어내죠. 한국형 좀비를. 그 한국형 좀비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좀비들은 대부분 현대의 복장을 하고 그 현대인들이 배경이 현대인 경우였죠. 근데 여기 킹덤의 배경은 일단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주인공이 뭡니까? 왕세자죠. 일종의. 왕세자라는 것은 뭡니까?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현재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인데 아, 친엄마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두 번째 엄마인데 정실 부인인데 그 집안이 외척 집안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힘없는 왕이죠. 힘없는 왕이고 힘없는 왕세자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그 외척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만행을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왕권 수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 때에는 제대로 된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왕세자의 활약이 드러나는 게 킹덤 시리즈죠. 그래서 킹덤 1, 2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킹덤 3까지 이제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이 킹덤이 그 인기를 끌었던 요인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 서양인들의 눈에 새롭게 등장한 좀비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조선이라는 나라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장에 있어서의 독특함. 그러니까 서양인들에게 동양이라는 곳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긴 하지만요. 신비롭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신비로운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신비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비과학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비과학으로서 오리엔탈리즘으로 어떤 동양적인 것들을 그런 비과학적인 문명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신비로움이라는 것들은 또 이런 거죠. 신비롭기 때문에 무언가 신기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기심 자극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모자인 갓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갓을 보고 아름다운 모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과연 갓을 아름다운 모자로 인식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서양인들이 보기에 갓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옷 자체, 한복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의 미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것을 서양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킹덤이 어떠한 그러니까 한류의 또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죠. 방송 한류에.
그래서 킹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한국 드라마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드라마를 잘 만드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나머지 이제 뭐 이를테면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혹은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드라마는 재미있을까? 그런데 이제 또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뭐 이런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신선하거든요. 서양적인 사고방식 하에서도. 그런 것들이 한류를 일으키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유통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기반의 어떤 해외 노출 확대가 결국 한국 드라마의 수출로까지, 방송의 수출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재의 방송 한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송 한류의 시청자층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일본과 동남아, 중국을 벗어나서 미국과 남미, 그다음에 유럽 이런 데로까지 어떠한 한류의 시청자층이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의 방송 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포맷 수출이 확대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 형태의 판매를 통해 가지고 제작이 현지화되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수출 지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전 세계로의 어떤 한류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 한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방송 한류의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 그랬을 때 대작 넷플릭스로 인해 가지고 대작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덤이 거기에 일조를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의해서 대형화되고 돈이 많이 자본이 많이 투자가 돼 가지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 결국 수출을 늘리는 데도 일조를 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넷플릭스 효과가 되겠죠. 다음으로 미국의 스트리밍 전쟁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출범되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디즈니 플러스의 그 막강한 컨텐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의 오리지널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필요했던 거죠. 컨텐츠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도 역시 어떤 글로벌 시장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권의 어떠한 경쟁력 있는 시장 했을 때 한국이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러한 대형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도 역시 존재하겠죠. 같이. 크게 되면 당연히 중소 독립 제작사의 경쟁력이 상실되죠. 그렇게 돼버리고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다양하고 폭넓은 영상 콘텐츠의 제작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영화 같은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영화 같은 것의 배급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급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그것은 배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배급사들이 영화를 그 극장에 올리고 내리고를 결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돈이 되는 것에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지나치게 넷플릭스에 의존하다 보면 향후에 넷플릭스가 만약에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한국을 이용하게 돼버릴 때 한국의 어떠한 컨텐츠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 대형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변화죠. 숏폼. 그러니까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숏폼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방송 한류 가능성이 여기 숏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영상물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5분에서 10분 사이죠.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 그 현재 여러분들의 방송의 분량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짧은 숏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숏폼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숏폼에 익숙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숏폼이 어떠한 하나의 영상 전략으로서 새롭게 팬덤을 만들어내고 영상물 제작의 하나의 포맷으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방송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영상의 클립형, 그러니까 5분 순삭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유튜브가 아카이브로서 역할이 강화되는 거죠. 그게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고전 영상들의 롱테일 주기, 그러니까 고전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5분 손삭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도전에 이 몇 회가 재밌네? 그럼 몇 회를 한번 볼까? 해가지고 그걸 찾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전 영상들의 롱테일 주기를 갖다 길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 신호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뉴미디어 기반의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팬덤을 구축한 후에 그 자신들의 IP의 가치를 높여 성과를 시리즈로 판매하는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유튜버의 영향력이. 그리고 유튜버가 새로운 하나의 영상 컨텐츠의 어떤 제작자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독자와 시청자의 행위가 그러니까 구독자와 시청자의 행위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유튜브가 어떤 개별 채널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시청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한류의 실질적 시청자층이 누구이고 주 시청자층은 어느 주 시청자층이 어떻게 어떠한 영상물들을 시청하는지 일종의 빅데이터죠.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 사회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빅데이터라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는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어떠한 것을 클릭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의 AI 역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노출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것만 주로 시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시청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 유튜브에 그 AI가 계속 그걸 노출시켜 주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폼이 팔린다는 거죠. 결국 유튜브와 연계한. 다음은 이제 지적 재산권화죠. 그러니까 포맷이 팔린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맷 수출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과거에는 그 포맷 수출이 중국에 한정됐던 측면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포맷 수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지적재산권 IP를 기반으로 한 해외 비즈니스의 기획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지향의 포맷을 개발해 가지고 이를 수출하고 국내 시장에 들여오는 형식에서 나타나듯이 향후에 어떠한 그 수출 전략이 방송 포맷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콘텐츠 IP를 활용한 방송 영상의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내 웹툰 및 웹소설 어, 과 같은 기존 IP를 활용해서 방송 영상의 글로벌 성과가 나타났죠. 뭐 김비서가 왜 이럴까라는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 웹툰 제가 알기로는 웹툰이었던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그거 뭡니까? 포맷이 있는 거죠. 그 웹툰 이럴테면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이 굉장히 큰 히트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드라마로 마음의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컨텐츠 IP를 활용한 방송 영상의 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외국 학생들은 뭐 마음의 소리를 한번 쳐가지고 그 웹툰을 보시고요. 마음의 소리 또 유튜브에 쳐보시면 그 방송 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비교해 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음. 이러한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한류의 전망은 그럼 어떠할 것이냐 했을 때 총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자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의 작품 수준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지향의 작품들을 늘려가기 위한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시장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투자될 수 있는 돈들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지향의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류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OTT 사업자와의 협력 필요성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향후에 디즈니도 들어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디즈니에서도 분명히 오리지널 그 플랫폼들을 만들어 내려고 할 거고요. 그럴 때의 어떠한 협업, 한류 콘텐츠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대형 드라마들을 수준 높은 드라마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지적재산권 IP 가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 어떤 팬덤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국내 콘텐츠 IP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지속될 때 방송 한류의 어떠한 미래라는 것도 밝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좀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제가 말이 조금 느리게 했죠. 뭐 여러분들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오늘은 그렇게 좀 강의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영화 한류도 할 얘기는 많은데 길게 뭐 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 30분 정도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